철학 사상 좋아해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칸트 기분이 어때? 들은 기분이 어때? 지끈지끈 막 이래? 약간 오버헤드 쏠려 그래?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알아 괜찮아? 그래요. 뭐 그 정도면 훌륭합니다. 사상가들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기존에 우리가 다뤘던 고전적 윤리 사상하고는 좀 달라요. 현대 시민과 윤리는 실천 윤리학, 응용 윤리학이라고 해서 현대 윤리를 다루는 거거든, 현대 윤리. 근데 현대 윤리들은요, 고전적 윤리 사상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다. 그래서 기존의 고전적 윤리 사상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앞에 있는 부분도 다뤄야 됩니다. 자, 먼저 보자. 과목 이름은 현대 시민과 윤리라는 단원이에요. 왜? 나하고 이게 나하고 사회 아니에요? 뭐라고? 현대 사회와 윤리 아니에요? 현대 사회와 윤리. 현대 사회와 윤리. 봐봐요. 현대 사회와 윤리 단원의 첫 번째로 다루게 되는 게 윤리학의 분류거든. 다시 뭐라고? 윤리학의 분류. 윤리학을 우리가 분류할 때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규범 윤리학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메타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 윤리학이 있어요. 근데 사실 기술 윤리학은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변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두 개만 잘 다루면 되는데 문제는 규범 윤리학이 또 두 개로 나뉜다는 거죠.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천 규범 윤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 아나요? 2학기 때 아마 들어가게 될 텐데 윤리와 사상에서 주로 다루는 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 뭐 스콜라 철학, 칸트, 베이컨, 데카르트 짜증나죠 벌써. 그리고 동양 사상가 중에서 뭐 노자, 한비자, 막 묵자, 막 공자 알겠죠? 뭐 성리학자, 주자, 양명 막 이런 사람들 막 다뤄요. 요게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고전 윤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전 윤리. 가장 기본적인 윤리학의 토대. 알겠죠? 그러면 실천 규범 윤리학이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현대사회와 윤리 요 과목에서 다루는 건 실천 규범 윤리학이에요. 그래서 고전 윤리 기존의 어떤 이론 규범 윤리의 토대를 두고 있긴 한데 현대적인 윤리 문제들, 과거에는 접할 수 없었던 새롭게 맞닥뜨리게 되는 현대적인 윤리 문제들 있죠.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윤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지? 자,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갈게요. 오늘 요거 분류만 하고 끝날 거예요. 쉽지가 않아. 처음부터. 살짝 걱정스럽긴 한데 하면 됩니다. 봐봐. 규범윤리학 앞에 규범이란 말이 붙어 있죠. 규범의 뜻이 뭘까요? 규범. 응? 규범. 여보세요? 말 좀 해봐. 규범이 뭐야? 옳고 그름의 기준. 이게 바로 규범이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규범이죠. 됩니까? 그러면 규범윤리학은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선과 악, 선악이라고도 써줄게요. 이 옳고 그름, 선악의 이 기준을 뭐합니까? 이걸 탐구하는 윤리학이에요.
됩니까? 그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분명하게 규정하고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우리에게 뭘 제시하는 거? 도덕 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이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해요. 자, 볼게요. 윤서야, 사람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왜요? 어? 아, 그럼 법을 없앴어요. 살인죄 규정을 없앴어요.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사형에 처한다. 이 형법상의 범죄 규정을 삭제시켰어요. 그럼 죽여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왜요? 소는 죽여도 돼요?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알아야. 소는 죽여도 돼요? 네. 돼요? 그죠? 소고기는 먹어야 되니까 맛있게 먹으니까 그죠? 사람은 죽여도 돼요? 아니. 왜요? 예서 왜요? 법 때문에 그 법 없애면 괜찮아요? 법을 바꿨어요. 가끔 사람은 죽여도 된다. 그럼 괜찮아요? 왜 도덕적으로 왜 안 돼요? 법이 없으니까 괜찮긴 한데. 괜찮긴 해요? 정말? 정말? 모르겠어? 자, 봐봐. 우리는 옳고 그름과 선악의 판단을 할 때 보통 이 단계를 거치게 돼요. 윤리적인 우리의 사고 과정이에요. 먼저 대전제가 될 수 있는 도덕, 법칙, 도덕 원리라는 게 있어. 밑에다 좀 써줄게. 위에 필기할 게 많으니까. 도덕, 법칙, 도덕, 원리. 이거는 대전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선악을 분별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원리야. 모든 선악을 어떤 행동이든 구체적인 도덕 문제 상황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잣대 기준이 되는 원리야. 알았지? 보통 칸트는 이 도덕 원리, 도덕 법칙으로 어떤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을 세우냐면 칸트 들어봤죠, 그죠? 칸트는 이 도덕 법칙, 도덕 원리로 세우는 게 선천적 의무야.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선천적인 의무감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해. 사람은 누구나 이성을 갖고 있고 도덕적 판단,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실천 이성과 같은 도덕적 판단 능력을 타고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직관적으로 그냥 안 돼요, 선악을. 그래서 왠지 살인 그러면 어때요, 머릿속에? 막 빨갛고 막 뭔가 두렵고 막 그죠? 뭔가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실천 이성이라는 판단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알겠죠? 그리고 그 선천적인 도덕관념, 선천적인 선의관념, 선천적인 이 우리의 이성, 실천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관념에 근거해서 선악을 다 분별해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는 선천적 의무에 뭐 하는 거? 부합하는 것은 뭐고요? 선이고요. 선천적 의무감에 위배되는 것은 뭐예요? 악이에요. 됩니까? 그래서 모든 도덕적 판단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요. 칸트는. 오케이. 근데 칸트가 볼 때 잘 봐. 이제 사실 판단을 하는 거야. 사실적 판단을 하는 거야. 살인은 우리의 선천적 의무감, 우리의 선천적 도덕 관념으로 비추어 보면 빨개요, 파래요? 빨갛죠? 설마 여기 파란 사람은 없죠? 우리는 동일한 실천 이성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판단이야. 살인은 선천적 의무에 뭐 한다? 의무에 위배된다. 됩니까? 사실 우리 머릿속에 보니까 빨갛거든요, 이거.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체적 상황에서의 행동규범. 구체적 상황에서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런 구체적 상황에서의 행동규범이 도덕규범이야. 알았지? 도덕규범 판단을 이제 내리는 거야. 살인은 뭐다? 악이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아니 논리가 간단하잖아. A는 B이다. 선천적 의무에 위배되는 것은 악이다. 돼야 안 돼요? 근데 B는 C이다. 뭐야? 선천적 의무에 부합되는 것은 선이고 위배되는 것은 악이다. 이게 A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천적 의무에 부합되는 것은 선이고 위배되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건데 살인이라고 하는 C는 뭐야? 선천적 의무에 위배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므로 살인은 뭐가 되는 거야? 악이 되는 거죠. 그죠? 논리 3단 논법이에요. 간단해요. 오케이. 그럼 봐봐. 요번에는 다른 사상가를 들어줄게. 공리주의자야. 벤담. 들어본 적 있나? 벤담은 모든 도덕적 선악을 뭐로 판단할까?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로 다 판단해요. 뭐로 판단한다고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로 모든 도덕적 선악을 분별해요. 알겠죠? 그래서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이코로 선이다. 만약에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은 뭐다? 악이다. 이렇게 분별해요. 알겠죠? 벤담의 이게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이야. 그러면 봐봐요. 살인은 사실관계 판단을 해보세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 원리를 우리가 공리 원리라고 하거든. 공리의 원리. 공리의 원리에 부합해요? 부합하지 않아요? 안 해요? 진짜? 선생님이 조두순을 죽였어. 누굴 죽였다고? 조두순 누군지 알아? 그 말도 안 되는 성범죄 아니야. 걔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고 나왔어요? 자기 이렇게 만든 사람들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나왔어, 걔. 그래가지고 추소시키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막 난리 냈었거든. 안산인가 거기가 집이라서 안산으로 이 사람이 가게 돼요. 그래서 안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 반대한다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었어. 그 유가족들은 막 미치겠죠. 유가족은 아니고 애가 살아있긴 하니까. 알겠죠? 뭐 2차 가해라고 막 난리 내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 가 있단 말이야. 대심이가? 그럼 조도순을 내가 죽였어. 그러면 얼마나 슬픔이 커질까? 솔직히 엄마 아빠도 난 안 슬퍼할 것 같아. 조도순이 엄마 아빠도. 이해됩니까? 뭐 얼마나 슬픔이 있겠어요? 기쁨은 어떨까? 행복은? 많이 커지지 않을까? 안산 시민 전체가 아마 행복할걸?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들 되게 많을걸? 그러면 살인은 선이 되기도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죠. 대신에 악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아무 이유 없이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건 또 악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살인은 공리 원리에 부합되기도 하고 또는 위배되기도 하고 두 개가 다 가능해지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 결론은 어떻게 떨어질까? 살인은 선이다, 악이다? 살인은 선이 되기도 하고 그때그때 결과에 따라 악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떨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칸트 입장으로 가볼까요? 거짓말은 선일까요? 악일까요? 칸트는. 왜요? 아니, 너 화낸 거 아니야. 답해봐. 왜요? 왜 악이라고 딱 나와서 칸트 입장에서 왜 악이다? 적용하면 돼요. 선천적 의무감에 위배되는 건 악이고 부합되는 건 선인데요. 그냥 선천적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실존이성의 판단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빨개요, 파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뭐예요? 선천적 의무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악이다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누구? 공리주의자들 입장으로 가보세요. 거짓말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죠.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선생님의 안사람 마누라가 만약에 나한테 물었어. 내가 첫사랑이지? 라고 물었어. 그럼 뭐라고 답해줘야 됩니까? 아, 잠깐만 있어봐. 나 거짓말은 할 수 없고 내가
한 10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 야, 이거는 행복이 커지나요? 아, 이걸 내가 해주면 나를 스쳐 지나갔던 9명의 여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기뻐할까요? 알 리도 없고 기뻐할 리도 없어요. 누구만 기분 찝찝하고 끝나요. 그냥 마누라만 괜히 기분 찝찝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 맞아요, 틀려요. 근데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아, 당연하지. 난 너밖에 없어. 알겠죠? 어떻게 됩니까? 뭐 고통이 커지는 부분이 있나요? 그 누구도 고통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냥 행복만 커지거든요. 나 혼자 찜찜하면 그만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거는 거짓말은 뭐가 돼요? 선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로 인해서 상처가 커지고 이러는 경우들은 또 악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주는 행동이 선인 건데 근데 거짓말은 어때? 최대 다수의 행복에 부합되기도 하고 부합되지 않기도 한다. 그러므로 뭐다? 거짓말은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다. 그때그때 결과에 따라 판단해 봐야 된다. 이런 식의 결론이 떨어지는 거거든. 말뜻 이해돼요? 아, 오케이. 자, 물어볼게. 우리는 많은 도덕적 문제 상황,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문제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근데 선악의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 상황에서 모든 사람 그 어떤 사람도 그냥 아주 간결하고 아주 명확하게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이 사회가 명확하게 잘 제시를 해준다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수월하지 않을까? 맞아요, 틀려요? 아주 명쾌한 어떤 경우에도 오류 없이 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는 하나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을 우리 사회가 명확하게 딱 제시를 해주고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이 선악을 분별하고 행동하면 이게 얼마나 편하겠어. 그럼 뭐 사람들은 모두 도덕적이 되기 쉽겠지, 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윤리학자들이 다 뭐만 고민했어? 이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을 세우는데 그렇게 애를 많이 쓴 거야. 어떤 경우에도 오류 없이 모순 없이 일관되게 하나로 작동할 수 있는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을 세울 수는 없을까? 그 도덕 원리를 잘 세워서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냥 그 도덕 원리에 따라서 구체적인 도덕 문제 상황에서 도덕 원리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니까 아주 명쾌해지죠. 그래서 이거 도덕 원리 도덕 법칙 어떤 상황에도 일관되게 보편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을 명쾌하게 세우는데 치중을 했었어, 옛날에는. 알겠죠? 그게 이론규범 윤리학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초점이 여기에 있는 거지. 하나의 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는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을 세우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지. 오케이. 이해되냐? 그래서 이론규범 윤리학은 보편적 도덕 법칙,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데 중점을 둔 윤리학이야. 여기에 핵심 방점을 찍은 윤리학이야. 알았죠? 물론 이거 왜 세우려고 할까요? 왜 하나의 일관되게 작동될 수 있는 오류 없이 하나로 딱 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는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을 왜 하나로 명쾌하게 세우려고 할까요? 그래야지 사람들은 구체적인 도덕 문제 상황에서 아주 일관되게 사람들은 적용해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구체적 상황에서 도덕 규범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도덕 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하지만 이걸 제대로 된 도덕 규범들을 사람들이 잘 판단하고 구체적 문제 상황에서 거짓말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살인은 어떻게 무조건 악으로 봐야 되는 건가? 가끔은 선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 이런 도덕적 규범 판단을 할 때 하나의 원리가 잘 정립되어 있으면 이 판단이 수월해질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도덕 규범을 제시하고자 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말뜻 이해됩니까? 야, 여기에 속하는 윤리학이 어떤 게 있을까? 쏟았잖아, 내가 지금. 여보세요? 지금 쏟았잖아. 칸트의 의무론이 여기 속하고요. 됩니까? 다음에 공리주의, 벤담 밀 같은 공리주의자들.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하죠. 벤담이나 밀의 공리주의. 그 다음에 맥킨타이어의 덕윤리 같은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나중에 해줄게. 졸라 재밌어. 덕윤리. 됐죠? 이런 윤리학들은 전부 고전적 옛날의 윤리학인데요. 보편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하나의 명쾌한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을 정립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지? 근데 문제가 생겨. 왜? 지금 뭐 하면서 이상한 거 못 느꼈냐? 칸트가 제시한 선천적 도덕 의무감이라고 하는 이 윤리적인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은 완벽하게 일관되게 오류 없이 작동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것 같아? 어떤 경우 그래? 알아. 잠깐만, 이해서 어떤 경우 이거 제대로 작동 못할까? 내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줄게. 독립군이야, 예서가. 독립군이야, 독립군. 일본군한테 잡혀갔어. 일본군이 어떻게 하겠어, 예서를? 고문하겠죠. 다리를 막 찢어. 그러면서 막 물어. 네 친구들 어디 있어? 뭐라 그래야 돼? 몰라 그러면 안 되지. 너 알잖아. 아는데 모른다 그러면 어떡해. 거짓말은 어때? 선천적 도덕 의무감으로 보면 거짓말은 어때? 팔에 빨개. 빨개. 그러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뭐라 그래야 되는 거야? 뭐라 그래야 돼? 몰라요. 그럼 거짓말이 되니까 안 돼. 이건 선천적 도덕 의무감이 위배되는 거야. 이건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게 아니거든. 거짓말은 일단 하면은 무조건 떨림이 생기고 땀도 나고, 알겠죠? 거짓말 탐지기에 걸리는, 알겠죠? 이거는 빨간 거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모른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저 아는데요. 네 친구들 어디 있어? 알아 몰라. 알긴 아는데 말은 못해요. 이래야 되는 거야. 반 죽어나가겠죠, 그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만약에 뭐 해버리면 친구들 있는 데를 너희들이 사실대로 말한다는 건 말 그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뭐 하는 거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야. 이것도 어때? 칸트의 의무론에 놓고 생각해보면 친구를 배신하거나 친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악이죠.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어. 사실대로 불어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친구 있는 위치를 불어도 친구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 뭐? 아는데요. 말할 수 없어. 이거밖에는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럼 그래봐야 누가 이익됩니까? 그냥 나만 더 고문당하고 병신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고문 더 세지겠죠. 아는데 안 불면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다 동원해 창실을 다 끄집어낼 거 아닙니까? 누구 좋자고 이거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생겨요. 이해되나? 야, 친구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내 급하게 휙 하고 출발했더니 친구가 뒤에서 떨어진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수박이 터져가지고 막 머리에 막 피가 철철 나요, 애가. 알겠죠? 근데 얘네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얘네 엄마가 지금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충격받으면 가세요. 내일 모레 수술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야. 우리 아들 어딨니? 너 같이 있는 거 아니니? 알겠죠? 뭐라 그래야 돼? 사실 저하고 지금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애가 머리에서 피가 철철 나요. 죽을지도 몰라요. 이러고 얘기해야 되겠냐? 그럼 뭐 괜찮아요. 지금 좀 이따 갈 겁니다. 이러고 말하면 거짓말 되잖아. 칸트 입장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 거거든,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럼 공리주의적 입장으로 가볼까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익이라는 여기에 부합되는 것은 선이고 여기 위배되는 것은 악이라며. 알아듣겠죠? 이것도 완벽하게 일관되게 모든 도덕 문제 상황에서 오류 없이 명쾌하게 작동할 수 있는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이 되어줄 수 있을까? 예를 또 하나 들어줄게, 이것도. 혹시 이충제라고 아나? 모르나? 화성에서 연쇄살인했던 살인의 추억. 모르는구나. 화성에서 여자들만 골라가지고 비 오는 날 연쇄살인을 했던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도 나왔었죠. 근데 진범이 나중에 잡혔다? 근데 그 이충재가 연쇄살인 11건인가 했어요. 예고살인 같은 건데 11건을 죽였다니까. 그래갖고 화성 있는 일대가 집값도 다 떨어지고 그걸 떠나서 화성 일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다들 공포에 그냥 그렇게 시달리고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죠. 됩니까? 근데 이충재의 행위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진짜 꼭 악일까요? 잘 생각을 해보면 이충재가 연쇄살인을 했기 때문에 이익이 된 사람들도 꽤 있어요. 봐봐. 잘 생각해봐. 이런 케이스 있을지 없을지 이들이 잘 생각해봐. 이충재가 연쇄살인을 저지르니까 화성 일대에 있는 우리 여자 어떤 직장인들은 밤에 집에 가는 게 두려워지겠죠. 그러면 그 여성들을 집에 바래다 주고자 하는 수많은 남성들이 있지 않겠어? 그 여자한테 오매불망하던 남자들? 이 남자들이 가가지고 뭐 했겠어? 모셔다 드린다고 그러고 여자들은 뭐 굳이 꼭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장관리만 했던 사람인데 근데 때마침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 나 도와주겠다고 하니 그냥 뭐 이렇게 어장관리 셈 해가지고 그냥 같이 집에 퇴근할 때 같이 가고 이런 커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걸? 꽤 많을걸 생각보다. 그러다가 결혼한 커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겐 이익이 된 거 아니야 이거? 맞아요 틀려요? 내가 볼 때 꽤 많을걸? 만약에 거기서 태어난 애가 지구를 구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결론적으로 이충재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맞아요 틀려요? 야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마루타 했었죠. 생체 실험. 이 생체 실험이 어마어마한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된 거 알아요? 그때 마루타 생체 실험 없었으면 지금의 이 괄목할 만한 의학 발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그 행위도 선이 될 수도 있는 건가? 이거거든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죠? 옛날에 박근혜 씨가 아마 그랬을걸?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박정희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가 7%, 연 7%가 넘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알았지? 대신에 그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어떤 걸 잃었죠? 독재에 시달렸고 많은 사람들이 좀 무고하게 죽어나갈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인혁당 사건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박정희 독재를 반대하는 시위가 한참 거셌던 1970년대입니다. 알겠죠? 이때 박정희의 유신 독재에 대한 반대 시위가 하도 거세지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잠재우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박정희가 멀쩡한 사람들을 갖다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민혁명당 당원으로 만들었어요. 누명 씌운 거야. 그리고 인민혁명당 당원 9명을 자기네가 첩보로 얻어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고 있고 이네들이 지금 이 반대운동의 주동자들이다. 지금 이 유신 독재 반대 뭐 이런 것들 전개하고 있는데 이거 다 북한의 계략이다.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멀쩡한 동네 아저씨들 9명을 갖다가 뭐 했어? 기소해가지고 사형 처해버렸다니까? 이거 6개월도 안 걸렸어요. 사형 집행하는 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들, 동네 아저씨들 9명을 갖다가 그냥 뭐 믿지도 않은 인민혁명당 날조해가지고 당원이라고 해가지고 죽여버렸다니까. 이해되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후보였던 시절에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아버님의 어떤 이 공덕이 되게 지금 후보가 되시는데 크게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아버님에 대한 평가를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물었어요. 나 그 기자 너무 좋아. 뭐라 그랬어? 박정희 시절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인민혁명당 이 사건,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이걸 물었어. 네가 네 아버지를 평가해봐라 이 얘기야. 알았지? 뭐라 그랬어? 7% 이상의 연 7% 이상의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은 불가피했다. 근데 이때 당시 시위는 그런 부분을 가로막는 역할이 되게 컸고 이거를 잠재우고 7% 이상의 고도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됩니까?
이게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어요. 왜? 이것 때문에 9명 뒤졌지만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성장의 혜택을 받잖아. 그럼 이익이 더 큰 거야? 손해가 더 큰 거야? 그렇죠. 그럼 이건 선이 되는 거예요. 이 니네 아버지라고 생각해봐. 이 가족들 지금도 맨날 눈물 흘리거든요. 이해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야, 뭐 한 100명쯤 살릴 수 있으면 한두 명쯤은 죽어도 되는 겁니까? 공리주의 논리는 그거거든요. 최대 다수 이익만 실현할 수 있으면 뭐든 다 선이 되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선이고 최대 다수에게 최대 이익을 줄 수 없는 행동들은 악이다라고 하는 이 도덕법칙 도덕 원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류 없이 일관되게 작동될 수 있는 도덕법칙 도덕 원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지. 말뜻 이해가 되냐? 이렇듯 고전적 윤리학, 이 이론규범 윤리학은요, 이 하나의 오류 없이 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는 도덕, 법칙, 도덕 원리를 세우는데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엄청나게 공을 들여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도덕 원리들을 제시하거든요. 근데 어떤 것도 오류 없이 일관되게 작동될 수 있는 도덕 원리가 없더라는 거야. 다 오류투성이고 다 문제점이 있더라는 거지. 하나의 보편적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도저히. 이해됩니까?